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노년을 바라보고 있는 60대 늙은이입니다. 최근 제 평생 가슴에 맺혔던 원한을 풀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저는 꽃다운 나이 22 때 결혼을 했었습니다. 남편이란 작자는 처음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한심한 양반은 아니었는데 결혼하고 애 가지면서 무슨 바람이 들었는지 난데없이 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완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생판 모르는 사람을 자주 집으로 끌고 데려오더니만 믿을 만한 형이라며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크게 사기를 당했고 그 바람에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까지 전부 다 날려먹고는 폐인이 됐습니다. 다니던 일까지 다 때려치우고 집에 눌러앉아서 하루가 멀다 하고 술만 퍼 마시는데 애까지 낳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죽을 노릇이더군요. 그래서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난 후부터는 저라도 나서서 일을 해야겠다 싶어 일을 하기 시작했고 어린 아들을 남편에게 맡기고는 일을 다녔습니다. 희망이라곤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내 새끼 배는 곪게 하고 싶지 않아 죽어라 이랬고 그러다 보면 남편도 결국 정신을 차릴 거라 믿었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 4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애 나이 7살이 되고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될 때까지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허구한 날 술만 퍼먹기 바빴지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전날 또 새벽 늦게까지 술 퍼마시고는 집에 와서 드르렁거리며 코 골고 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애를 집에 두고 여느 때처럼 일을 나갔었지요. 그리고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 대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겨울이라 날도 추운데 대문을 왜 이렇게 활짝 열어놨나 싶어 들어왔더니만 아침에도 자고 있던 남편이 그 시간까지 거의 그대로 자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몇 시인데 여태 자고 있는 건지 그 와중에도 춥긴 했는지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자고 있는 그 꼴을 보자마자 절로 한숨만 나오는데 집에 있어야 할 우리 애가 안 보이더군요. 그래서 아직 밖에서 놀고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은 제가 일 나가고 나면 낮엔 밖에 나가 동네 또래 애들이랑 놀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날도 밖에 나가 놀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날이 어둑해지도록 아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점점 아이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을 애가 아닌데 혹시 나가 놀다가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집 주변 동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애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어디서 뭘 하며 놀고 있는 건지, 앞으론 이렇게 늦게까지는 놀지 말라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며 애를 찾아다녔는데 동네를 다 둘러보아도 나와서 놀고 있는 애들이 하나도 없더군요. 날이 추워 그런지 다들 벌써 집으로 들어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턴 저도 슬슬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애한테 정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은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불안한 마음을 계속 아닐 거라고 억눌렀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애를 찾으러 나온 사이 애가 집에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애가 집에 와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역시나 우리 애는 집에 없더라고요. 대체 어딜 간 건지 딱히 주변에 아는 사람이나 친척도 없어서 갈 곳도 따로 없는데 이 시간까지 집에 안 들어온 게 이상하게 느껴졌고 점차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상황도 모른 채 태평하게 자고 있는 남편을 흔들어 깨웠죠. 당신 좀 일어나 봐. 일어나 보라고. 시끄럽게 왜 이래? 벌써 저녁 먹을 시간이야? 저녁이고 나발이고. 우리 종수는? 뭐 종수를 왜 나한테 찾아? 우리 종수 어디 있냐고. 왜 집에 없어? 혹시 얘 어디 간다고 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종수가 왜 집에 없어? 아까 낮에만 해도 집에 있었는데?
남편은 술이 안 깨는지 상황의 심각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하품이나 하며 태평하게 되물었고 전 그런 남편의 모습에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에 없어. 지금 시간이 8시가 다 돼가는데 집에 없다고. 그럼 밖에 나가서 놀고 있나 보지. 밖에도 없어. 내가 이미 찾아보고 왔단 말이야. 그럼 뭐, 나보고 어쩌라고. 나도 몰라. 아까 잠깐 나가 논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아, 몰라.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덩달아 자기도 같이 성질을 냈고 이내 귀찮다는 듯 짜증을 낸 후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세상에 애가 없어졌다는데 이 상황에 잠이 오는지 태평하기만 한 그 모습에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갔지만 우선 애를 먼저 찾아야 했기에 전 그런 남편을 두고 다시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밤새 집 근처를 돌아다니며 애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아이가 친하게 지내던 집에도 찾아가보고 애가 놀 법한 곳도 가보고 그랬죠. 근데 그래도 우리 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아들은 다시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죠. 아무리 찾으러 다녀도 집에서 기다려봐도 애는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간 건지,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지, 어디서 무슨 봉변이라도 겪은 건지 전혀 알 길이 없었고 그렇게 애가 사라진 후로 제 인생도 완전 달라졌습니다. 이리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애만 찾으며 살았고 아무리 찾아도 나타나지 않는 아들 때문에 매일을 눈물로 지냈죠. 그리고 저의 모든 원망과 분노는 고스란히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집에 있으면서 애 하나 잘 돌보지 못한 남편이 원망스러웠고 차라리 없어질 거면 저 인간이나 없어지지 왜 엄한 우리 아들이 없어졌을까? 하늘도 무심하지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남편에게 여기에는 적지도 못할 원망과 저주의 말들을 늘어놨고 그런 저의 말들 때문인지 스스로도 조금은 죄책감을 갖고 있었는지 남편은 애가 사라지고 난 후부터는 더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아들 잃고 3년 못 가 난 사고였습니다. 당시 사고를 냈던 버스 기사 아저씨 말로는 남편이 갑자기 도로 위로 뛰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둡고 인적도 드문 길가였는데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멈추기 어려웠다고 아마도 목숨을 내던지고 싶었던 것 같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그 말을 듣고도 눈물은 안 났습니다. 우리 아들 사라지고 남편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너무 컸는지 죽으려고 뛰어든 것 같다는 그 말에도 눈물이나 동정심이 안 생겼습니다. 그냥 그래도 자기도 아빠라고 애 사라지고 조금은 마음이 아팠었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죠. 내가 너무 탓하고 원망만 해서 미안하다 이런 마음은 솔직히 조금도 안 들었고요. 그렇게 애 아빠까지 죽고 저는 세상에 완전히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애 아빠가 죽고 나온 돈으로 아들을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죠. 처음에 애 아빠 죽었을 때 자살이니 어쩌니 말이 많았는데 증거가 부족했는지 버스 회사에서 사망조이금으로 돈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애를 찾으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정상적인 방법으로 애를 찾았는데도 애를 찾을 수 없었으니 이젠 이 돈이라도 전부 써서 애를 찾아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돈으로 사람까지 써서 애를 찾아 달라 했고 애 찾아주겠다고 저한테 돈을 받아간 그 사람들은 몇 달 안 돼서 다 잠적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한 거죠. 보니까 남의 간절함을 이용해 등 처먹는 인간들이 세상에 정말 존재하더라고요. 그렇게 애 찾는 것도 다시 한번 수포로 돌아가고 그쯤 되니 더 살아 못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언제고 애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기약 없는 희망 때문에 마음껏 죽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죠. 혹시라도 나중에 애가 지 엄마 찾겠다고 왔는데 지 엄마가 죽고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생각만 하면
도저히 죽어도 죽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산송장처럼 살았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런 사람처럼요. 거의 매일을 집에만 틀어박혀 폐인처럼 살았는데, 그래도 산 목숨이라고 때 되면 배도 고프고 잠도 오는 게 참 신기하더군요. 그래서 슈퍼나 들락거리며 라면 같은 걸로 끼니 때우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슈퍼만 들락거리며 살다 보니 어느 날부턴가 한 남자 꼬맹이가 눈에 들어오더군요. 슈퍼 갈 때마다 슈퍼 근처나 슈퍼 앞 평상 같은 곳에 거의 매일 같이 앉아 있던데 저도 모르게 자꾸만 시선이 갔습니다. 볼 때마다 사라진 우리 애가 생각나서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그 애가 딱 우리 또래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다가 한날은 말을 걸었고, 저는 그 아이가 우리 애처럼 사정이 좋지 않은 집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의 엄마도 밖에 나가 일을 하는지 애 혼자만 집에 두고 일을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보니 엄마 일 나가면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다고 하길래 우리 아들 생각이 나서 애한테 우리 애가 좋아하던 김밥을 말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꼬마아이가 김밥을 허겁지겁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죠. 아들 사라지고 처음으로 미소라도 지어봤던 것 같습니다. 이유도 모르겠는 눈물이 자꾸만 나는데 기분이 묘한 게 계속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혹시라도 우리 애가 커서 나중에라도 만나게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때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폐인 생활 접고 다시 열심히 살기 시작했죠. 딱 우리 아들 또래인 애들이 먹는 것만 봐도 행복한 기분이 들어서 이왕 일을 할 거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 싶었고, 그래서 애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앞에 조그맣게 노점을 열었습니다. 가진 돈이 거의 없어 가게 차릴 돈은 없었고, 급한 대로 없는 돈, 있는 돈 싹싹 긁어모아 노점을 차리게 됐죠. 그리고 애들이 좋아할 법한 떡볶이나 김밥 등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애들 입맛에 맞았는지 그럭저럭 장사도 잘 됐죠. 대박이라고 말할 정도나 많은 돈을 번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에 풀칠하며 먹고 살 정도는 됐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나와 여기서 장사하면 안 된다고 뭐라 할 때도 있었고, 학부모들이 항의하고 민원을 넣을 때도 있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장사를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애들 입에 들어가는 것이니 내 자식한테 먹인다 생각하고 청결에 유의하며 장사를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위생에 대한 개념이 많이 사라지는데 정말 그거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며 장사를 했죠. 그렇게 참 힘들게 몇십 년을 버티며 음식을 팔았고 번 돈의 일부를 모아 주말마다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봉사를 갔습니다. 옛날에 사라진 아들이 혹시라도 길을 잃고 헤매다가 어느 고아원이나 보육원에서 자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난부터는 매주 봉사를 가지 않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근처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주말마다 가서 봉사활동을 했고 그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내 자식이라 생각하며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늘 제 가슴 한구석엔 우리 아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 아들에 대한 희망 또한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자식 잃은 어미가 어찌지 새끼를 잊고 살겠습니까? 아마도 죽을 때까지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는 게 어미 된 마음이겠지요. 지금이라도 우리 애를 찾을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 다니던 고아원이 아닌 다른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나간 날이었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애들이 좋아할 만한 김밥이랑 샌드위치 같은 걸 만들어서 고아원으로 갔는데 애들이 아침부터 운동장에 나와서 놀고 있더군요.
보니까 젊은 청년들 몇몇이 저처럼 봉사를 나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 청년들은 애들이랑 공놀이 하면서 신나게 놀아주고, 여자 청년들은 청소나 빨래, 음식하는 걸 도와주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은 애들이네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보기만 해도 흐뭇한 광경이라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 보고 고아원 원장님이 와서 그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줬죠. 애들이 참 예쁘죠? 요즘 애들답지 않게 말이에요. 그쵸?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 노는 것만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저런 친구들도 있네요. 사실 저 아이들 여기서 자란 애들이에요. 걔 중엔 여기서 살다가 어릴 때 입양돼서 나간 애도 있고 성인 돼서 독립한 애들도 있는데 이제 그만 와도 된다고 해도 지들끼리 거의 매주 이렇게 봉사를 오네요. 원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봉사활동을 나온 젊은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줬고, 전 그런 원장님의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봉사 나온 애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살았던 또 자랐던 아이들이라고 하니 그 마음이 참 예쁘면서도 기특하고 그렇더군요. 다들 어쩜 저렇게 예쁘고 멋지게 잘 자랐는지, 여기 고아원의 원장님이랑 선생님들도 참 좋은 분들이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론 이곳에도 봉사활동을 자주 나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저는 그런 청년들이랑 아이들에게 더 맛있는 걸 먹여주고 싶어서 더욱 열심히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제가 차린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는 아이들을 지켜보는데 그중 한 청년이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음식이 엄청 맛있어요. 그래요? 입에 맞는다니 다행이네요. 많이 먹어요. 네,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해주셨던 음식 같아요.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그 청년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고 아주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런 청년을 보며 청년과 청년의 친구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 고아원에서 음식이 맛있다고 했던 게 거짓은 아니었는지 저녁에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려는데 그 청년이 김밥이 먹고 싶어 왔다면서 남은 음식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원장님한테 물어서 찾아왔어요. 꼭 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해주던 김밥 같아서요. 그 맛이랑 너무 비슷해서 자꾸 생각나서 찾아왔어요. 그래요? 세상에, 너무 기분 좋네. 다행히 김밥이 몇 줄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청년이 내미는 돈을 거절하고 김밥을 내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러면 안 된다고 자꾸만 돈을 주더라고요. 그냥 가져가요. 어차피 장사도 끝났고 아는 사이에 돈 받고 그럴 순 없지. 에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죠. 여기 돈 받으세요. 괜찮아요. 어차피 청년 없었으면 내가 먹거나 버렸어야 할 음식인데.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가져가요. 제가 자주 찾아올 것 같아서 그래요. 근데 돈을 안 받으시면 김밥 먹으러 또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돈 받으세요. 젊은 청년은 거절하는 저에게 한사코 돈을 건넸고 저는 청년이랑 둘이서 김밥 돈을 반내만해로 몇 분을 옥신각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년이 이겼죠. 제 손에 귀었고 김밥 값을 전부 다 쥐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올 거라고 또 오겠다고 인사를 하고 가는데 그날 이후 그 청년은 정말로 저희 가게의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적어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김밥을 사 먹으러 오더라고요. 가끔 평일 낮에도 찾아와 고아원 애들 가져다 준다고 김밥을 몇십 줄 사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한 2, 3년을 주기적으로 김밥 사 먹으러 오고 하더니만 언제부턴가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고아원 봉사 나가면 가끔 얼굴 보고 그랬는데 더 이상 고아원에도 봉사를 안 나오는지 얼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 친구들도 잘 안 오고요. 그렇게 되니 조금은 섭섭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사회에서 만난 인연이고 보다 안 볼 수도 있는 거고
저랑 뭐 특별한 관계인 것도 아닌데 얼굴 보는 게 힘들어지니 이상하게 그 청년 소식이 궁금하고 보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어디서 큰일이라도 났나? 이사를 갔나 싶기도 하고 앞으로 영영 못 보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고아원 원장님한테 소식 한번 물어볼까 하다가도 내가 뭐라고 그런 걸 묻나 싶어 그냥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봉사를 나갔는데 한 3, 4년 정도 얼굴을 안 보이던 청년이 고아원에 봉사를 나왔더군요. 못 보던 사이에 결혼하고 애까지 낳았는지 자신의 아들까지 안고 왔더라고요. 그동안 안 보였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했죠. 아이고, 이게 누구야? 너무 오랜만 아니에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잘 지냈죠? 근데 언제 결혼하고 애를 낳은 거예요? 세상에, 애가 너무 예쁘네. 청년이 안고 있는 애를 보며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순간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저도 모르게 얼어붙고 말았죠. 어째서인지 왜인지 모르겠지만 순간 아이의 얼굴에서 사라졌던 우리 아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어도 제가 절대 잊지 못하는 우리 아들의 얼굴이 이름도 모르는 작은 아이의 얼굴과 겹쳐 보였죠. 순간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났고 저도 모르게 아이의 얼굴에 손이 갔습니다. 종수야,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이름만 자꾸 되뇌이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 아이가 제가 잃어버린 우리 아들의 얼굴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 아이를 잃어버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 아이가 우리 아들이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도 똑 닮은 외모에 이성을 잃는 기분이 들었죠.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갑자기 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저의 행동에 청년은 많이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순간 나갔던 정신이 조금은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고 저도 모르게 흐르고 있는 눈물을 닦으며 청년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애가 우리 애랑 너무 닮아서 내가 옛날에 애를 잃어버렸거든요. 저는 횡설수설하며 거듭 사과했고 청년은 저의 말에 조금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 무슨 사정이 있구나 싶은지 일단 진정하고 자기랑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미안해요. 나 때문에. 갑자기 놀랐죠? 아니에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 것 같던데. 애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20년도 전에 있던 일이에요. 멀쩡하던 우리 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어요. 일 나갔다 집에 왔는데 애가 어디로 갔는지 나타나질 않더라고. 세상에 아무리 찾아보고 뒤져봐도 여직 못 만났어요. 여태 어떻게 자랐을까, 살아는 있을까 너무 궁금하고 미치겠는데 청년의 얼굴을 보니까 갑자기 잃어버린 우리 종수가 떠올라서 나도 모르게 그랬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잃어버렸다는 애 이름이 정수예요. 혹시 자세히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절 보는 청년의 얼굴이 사뭇 진지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절 쳐다보더라고요. 그 모습에 혹시 우리 애를 아나 싶어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됐어요. 우리 애 이름은 종수예요. 박종수요. 애를 잃어버린 건 좀 오래됐어요. 애 나이 7살 때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여느 때처럼 일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애가 집에 없더라고요. 처음엔 애가 놀러 나갔다고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밤이 되도록 애가 집에 안 오더라고요. 그때부턴 뭔가 잘못됐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동네를 돌아다니며 애를 찾으러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애가 없더라고요. 애 아빠란 인간은 술 취해 자고만 있고 애는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애만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이러다
죽을 때까지 못 만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 아들 얼굴 한 번이라도 다시 볼 수 있으면 당장 내일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을 텐데 내 평생 그런 날이 올까 모르겠네요. 저는 울면서 아들의 이야기를 했고, 청년은 자신의 아이를 안고 제 이야기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그리고 저의 이야기가 끝날 무렵 청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죠. 혹시 사진이나 그런 건 없어요? 사진이요? 그건 왜? 혹시 주변에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청년의 말에 제 가슴은 기대감으로 날뛰기 시작했고, 저는 얼른 지갑에서 우리 애의 사진을 꺼내어 보여줬어요. 사진은 그동안 제가 애가 그립고 보고 싶을 때마다 하도 만지고 해서 다 낡고 빛발에 있었지만, 그래도 얼굴을 영 못 알아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청년은 제가 건넨 사진을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 시간이 제게는 참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사진을 보던 청년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청년은 아까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뭔지 모르게 가슴이 저릿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는 기분이 들었고, 설마 하며 입도 못 대고 있을 때 청년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종수예요. 청년은 자신의 지갑에서 하나의 사진을 꺼내 저에게 보여줬고, 그 사진을 본 순간,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전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다 큰 우리 아들을 끌어안고 울부짖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고아원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모두 절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바보처럼 우리 애를 눈앞에 두고도 여태 몰랐을까?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 한들 평생 그렇게 가슴에 품고 살 거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기 아들을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볼 수 있는지 한눈에 알아보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하고 제 스스로가 원망스러웠어요. 미안해, 종수야. 엄마가 못 알아봐서 미안해. 괜찮아, 엄마. 근데 왜 이렇게 늙었어? 내 기억 속에 엄마는 참 예쁜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고생을 얼마나 한 거야.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아들은 초라하게 늙은 제 얼굴을 만지며 마음 아파하며 물었어요. 너 그렇게 사라지고 엄마는 사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 다행이다 싶어. 결국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 그때의 심정은 기쁘다는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뭐라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왔고, 평생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들이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무리 끌어안고 또 끌어안아도 우리 아들을 계속 만지고 안아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또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며 끌어안고 있었고, 나중에 완전히 진정이 되고 나서야 전 그때 우리 아들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들을 수 있었어요. 아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지만 어릴 때 일이라 기억이 온전치는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본인을 아는 사람이 본인을 고아원으로 데려갔다고 했어요.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당시 저희 집 근처에 젊은 여자가 하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지나가다 몇 번 마주쳐서 저랑도 인사를 했었다는데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다만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긴 돋았어요. 어쨌든 그때 아들을 데려갔던 게 다른 사람도 아닌 동네 이웃이었다고 하니 세상에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 무섭더라고요. 아무튼 그 젊은 여자는 동네에서 놀고 있던 우리 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줬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줬다고 했어요. 제가 일 나가고 집에 없을 때면 우리 아들은 항상 밖에 나가 놀았는데 그때마다 그 누나가 지나가다 마주치면 사탕이나 초콜릿 같은 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역시 마찬가지였대요. 아빠랑 집에 같이 있기 싫어서
나와서 놀고 있는데 그 누나가 부르길래 또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려나 보다 하고 따라갔는데 그날은 짜장면을 사주더래요. 당시 저희 집 형편에 짜장면은 자주 못 먹는 귀한 음식이라 아들은 당연히 사주는 짜장면을 맛있게 같이 먹었대요. 근데 그걸 먹고 나니까 그 누나가 자기랑 버스 타고 어딜 좀 놀러 가자고 그랬대요. 당연히 아들은 엄마가 걱정할 것 같다고 집 앞에서 같이 놀면 안 되냐고 했는데 그 여자가 그럼 짜장면 값도로 내놓으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가 안 주면 너네 엄마한테라도 받을 거라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누나를 따라갔고 그렇게 한참을 따라갔는데 웬 아저씨가 그 누나에게 돈을 주고는 자신을 데려갔대요. 그리고는 그 아저씨가 우리 아들을 고아원으로 데려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어린 나이에 난데없이 이제부터 고아원에서 살아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고 해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보고 싶은데 집에도 못 가게 하면서 이제부터 여기가 집이라는 소리만 하니까 어린 나이임에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았대요. 너무 겁이 나서 집에 보내달라고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했는데 거기서 계속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방에 애를 가둬놓고 밥도 안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선생님들은 툭하면 애들을 때리고 혼을 냈고 아들은 매일 밤 울며 잠에 들었대요. 그러다 고아원 선생님들의 눈을 피해 몰래 도망을 쳤고 한참을 길거리에 떠돌다가 경찰 눈에 띄어 다른 고아원에 가게 됐대요. 바로 지금 저와 아들이 봉사를 다니던 이 고아원으로요. 다행히 이 고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은 좋은 분들이셔서 매일 엄마만 찾는 아들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주셨고 애가 예쁘게 생긴 탓에 이곳에서도 오래 지내지 않고 형편 좋은 부잣집에 입양을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은 처음엔 입양 가기 싫다고 계속 버텼는데 긴 시간 전화 남편이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게 됐대요. 매일 제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런 희망이 날마다 무너지니까 결국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던 양부모에게 가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곤 이름도 바꾸고 완전 다른 사람으로 살았대요. 클 때까지도 저희에 대한 이야기를 일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찾으려 하지도 않았고요. 왜냐면 자신을 버린 사람들을 그리워하며 사는 것보단 미워하며 사는 게 더 낫다 여겼대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양부모에게 버림받을까 무서워 평생 양부모 속 한 번 안 썩이는 착한 아이로 살았다네요. 다행히 양부모님들이 좋은 분이셔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불안감은 사라졌지만 그래도 혹시나 버려질 수 있다는 마음이 늘 한구석에 있었대요. 그래서 늘 착한 자식으로만 살려 노력했고 다행히 유복한 가정이라 좋은 교육 받으며 든든한 지원, 도움받으며 이날 이때껏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움 덕에 지금은 어엿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대표가 됐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미안했어요. 얘가 자라온 인생에 제가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더 악착같이 찾아볼 걸. 내 자식이 그렇게 상처받고 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었나 싶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기도 했어요. 사실 우리 아들이 그런 일 안 겪고 제 손에서 키웠으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있었던 게 오히려 다행인 일이었나 싶은 생각도 솔직한 말로 들었어요. 제가 키웠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좋은 교육받게 해주면서 호강시켜주며 못 키웠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중소기업도 운영할 수 있게 못 해줬을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니 아들 잃은 그 세월 동안 내 마음은 좀 썩어 문드러졌을지언정 우리 애는 잘 컸으니까 그걸로 된 거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27년 만에 잃어버렸던 우리 아들을 되찾게 되었고, 아들을 되찾고 난 후 우리 아들을 키워줬던 아들의 양부모님도 만나 뵈었어요. 아들의 말처럼 두 분 다 참 좋은 분들이더라고요. 본인들한테 우리 아들이 축복이고 선물이었는데 그걸로 인해 누군가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을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제 사연을 듣고는 본인 일처럼 마음 아파하면서 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전 제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고 괜찮다고 거절했는데 아들까지 나서서 도와주고 싶다고 매일같이 설득해서 결국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 덕에 지금은 작은 분식 가게를 하나 차려서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은 손주랑 며느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가끔씩 밥 먹으러 식당에 놀러 오고 있고요. 아들의 양어머니도 가끔씩 놀러 와서는 수다 떨고 가시고 그러세요. 어찌됐건 평생 못 찾을 줄 알았던 아들을 찾게 됐으니 이제 정말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